주한미군이 나간다면 모르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 지역을 뺏기면 우크라이나가 농업과로 전락한다. 이 노른자유를 뺏었으니까 푸틴으로서는 승리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100만 명 내외의 손실, 러시아 전쟁 이전 무기의 거의 70%가량의 손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에 사용하면은 이건 완벽한 시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지금 보배와 같은 것 존재. 김정은 바지가랑이 붙잡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한테 100억 달러 이상의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 했는데, 러시아가 1년에 쓰는 전비가 200~300억 달러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푸틴이 살아있는 한 그 정도는 계속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전쟁 3년 동안에 러시아의 그 방산 수출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 취약성이 좀 드러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후과까지 생각하면 좀 러시아는 내상을 많이 입은 상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는데 전차를 일종의 이지스함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포탄이라든가 드론이 오면 용역탄을 날려가지고 반합니다. 드론이 무서운 건 맞아요. 신기술과 기존의 재래식 무기가 결합돼가지고 더 진화를 해나갈 것이다. 조한범,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하고 김민석 기자님, 조한범 박사님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요. 춥게 왔어요. 아, 그렇군요. 스튜디오가 좀 가까우시죠, 주택이랑. 네. 기자님, 먼저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미 방위 조약에서 우리는 아니 뭐 대만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뭐 일본을 공격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꼭 직접적으로 참전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미국에서 이 확대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그게 나와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7월 24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단순히 한반도에 그친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는 제3조의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는 태평양이라는 게 그 명시적으로 그냥 아시아에서 한국의 그 방위를 미국이 지켜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태평양에서 뭔가 미군이 필요한 전쟁, 아무래도 대만은 양안 전쟁이 있겠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괄하는 동맹으로 세자. 그리고 요것을 이제 관세 압박이라든가 이런 협상에도 영향이 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저희 국민 여러분께서, 저도 그렇고, 그냥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조약, 우리가 미국을 뭐 위해서 전쟁할 일은 없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발언일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김 기자님 말씀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태평양 지역이라는 공간이 전구로서 들어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왜 탄생을 했느냐?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을 했고, 그리고 이 휴전이 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암묵적 주적은 누구냐? 북한이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냉전이 깨졌죠. 첫 번째 냉전 체제. 왜냐하면 공산 진영의 프론트라인, 최전선이 북한이고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이 남한이니까 이걸 지키는 게 미국의 국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서 공산권의 위협 자체가 사라졌어요. 북한만 남았어요. 두 번째, 체제 경쟁에 실패하면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는 남한의 절대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의 개념이, 인계철선 개념이 깨졌어요. 남침했을 때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두천, 의정부 이런 데 있던 부대들이 평택 캠프함프에서 다 옮겨가는 거죠. 남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택은 왜 중요하냐? 전략적 유연성. 평택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어디로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동아시아 지도, 평택을 중심으로 베이징, 대만, 도쿄 이런 각 평양 지역을 하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태평양 전 지역으로 투사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특히 태평양의 영내 안정,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한 군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불원준 사령관이 그런 얘기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다. 대상이. 중국 억제, 영내 안정이 되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그동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제 상호 방위, 미국 방위, 특히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데 3월에 나온 임시 국가 방위 전략서,
보면 미국은 본토 방위와 중국 견제에만 집중한다. 대한포협 이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흘러가 보면 이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성격은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에 파병을 했잖아요. 이게 한반도 공간을 물론 베트남전이 있지만 그건 냉전 체제요. 냉전 체제 이후에 한미동맹은 이제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덴만 해도 가 있잖아요. 우리 청해부대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올게 왔다. 그러나 겁낼 건 없다. 겁낼 건 없다. 박사님, 근데 이게 기존에는 뭐 정치인이 얘기했다거나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 좀 얘기를 했다면 요번에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얘기해서 명시적으로 필리핀과 한국, 이제 일본은 포함해서 상호방위 조약 맺은 국가들은 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 이제 참전해야 된다. 라고 공식화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게 좀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암묵적적으로 변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견제, 지금 미군이 공격 받았을 때를 전제로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공격 받았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방위니 미국이 주적으로 상정을 하는, 지금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세 전략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왜? 중국에서 너무 공격하기 쉽다. 이건 이제 아마추어가 한 얘기. 거꾸로 뒤집어 봐요. 중국이 가깝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주한미군의 공세적인 대중국 견제 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그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은 A2AD, 안티역섹스 에어리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교부 전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해상에서 경멸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항모전단이 가까이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개념은 뭐냐?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미국판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인 거죠.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미사일 체계, 이를 지금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지금 현재 평택 미군 기지랑 베이징의 거리는 약 980km로 이야기되는데, 요것은 두 번째로 베이징과 가까운 기지인 오키나와의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거리고, 이 미국의 지금 최근 중국을 따라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서 HAWC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요. 요것은 이제 트럭에다가 지고 가서 우리나라 치면 현무 미사일 같은 건데, 요거 사정거리가 딱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평택에 이런 게 배치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전쟁이 딱 시작되자마자 수도가 공격받는 상황이죠. 이래서 평택 육군기지라든가 오산 공군기지를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평택 육군기지라든가 오산기지가 전쟁이 나자마자 지도에서 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기자님,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중국과 전쟁이 대만을 통해서 나든 미국과 직접 충돌이 나든 한국과 일본, 필리핀은 참전해라지, 그 문자 그대로 의미라고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가장 가깝고 육군이 강하니까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이건 대만 전문가랑 한번 기자랑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한국이 있어서 대만엔 든든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아니 무슨 소리냐 했는데, 중국이 어차피 대만에 칠 거면 한국이 베이징을 비수를 목을 겨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만에다가 1000발 미사일 쏠 거를 500발은 한국에 쏘고 500발은 대만에 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대만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는 맞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한국의 문제를 결국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주한미군 기지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주한미군이 안전할까요? 그냥 해군만 싸우고 주한미군은 은둔은 아니니까 봐줄게, 이렇게 될까요? 인정사정 없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하게 되면 의사와 관계없이 우린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해전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을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육로로 연결돼 있거든요. 완전적으로.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한미군이 북한을 뚫고 밀고 올라오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한미가. 네. 그러면 이 북중 접경지대에 상당한 정도의 억제 병력을 평상시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상당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부담이 아니고 중국 견제의 공세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박사님, 결국은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결국 중국은 정말 전쟁이 나면은 주한미군 기지, 오키나와 기지, 대만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할 거고, 우리도 얻어 맞았으니까 참전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냥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미국이 붙으면 동맹이잖아요. 일본도.
한국도, 그쵸. 필리핀도, 태국도 동맹이에요. 태국까지도 모두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왜냐면 여기 다 병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병력들은 니네는 딴 데 있으니까 니네 아니야. 전쟁 대상이 아니 이러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게 왔다. 왜냐?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 성장을 한 결과에 과거에 우리 국방력이 약할 때는 야, 좀 니네가 좀 지켜줘야지.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가 이미 사실은 핵을 제외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넘었거든요. 북한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막 자빠지는 구축함까지 만들고 뭐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재래식 전력의 열쇠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는 핵 우산을 제외한 미군 전력은 딴 데 쓰고 싶죠. 딴 데 쓰고 싶죠. 그게 지금 미국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28,500명이 아니에요. 순환 배치하고 그래서 1개 여단 규모가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언제든 갔다 올 수 있다. 여기저기 갈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었던 패트리어트 포대가 뭐 철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철수를 한 게 아니라 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해가지고 유럽 지방에 배치하고 이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이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병력을 자기 이익에 맞게 옮길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이제 너무 이걸로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쓰지 않는다, 뭐 국방비 더 세라, 요런 거 같은 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설득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개념은 아주 오래됐어요.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 뭐냐면 미국의 무기는 최강이에요. M1 탱크 같은 거, A1, A2 같은 거. 세계 최강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했는데 전쟁 준비하는데 몇 달 걸렸거든요. 그때 미군이 생각한 게 바로 기동성이었어요. 장비는 조금 약해도 신속하게 배치돼야 된다. 그게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M1 탱크를 스트라이커 장갑차. 그러니까 화력은 떨어지지만 기동성이 있죠. 대신 항공기로 실어 나를 수 있죠. 그 개념이 스트라이커 여단이거든요. 이게 변화된 전장 환경,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여단 전술단을 운영을 해요. 이제 러시아는 대대 전술단으로 지금 코피 터졌던 거고 초기에는. 그렇게 보면 이 변화는 예견됐던 것. 전장 환경의 변화, 국제 안보경의 변화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 세계에서 강화해 왔어요. 그래서 사전 배치 선단이라고 그래서 이 일개 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만 싣고 화물선이 계속 떠다녀요. 한 8개 내외 정도가. 그러다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거기다 하역을 하면 미군 병력은 비행기로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사실은 그 깊은 기저에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 유럽에 9만 명, 아시아에 8만 명, 중동에 4만 명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연계돼서 이동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에 패트리어트 부대가 이동을 한 게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로 쏘고 이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부대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72시간 만에 이 전개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미국이 움직이는 게 이 기동성이라는 게 사실 지금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그다음에 힘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중장비나 이런 전투는 좀 더 약해지는 편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군사력이 더욱 그 발전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탐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중동의 사전 배치전, 그 사전 배치 전단 이게 쉽게 말해서 화물선이 이제 엄청 커요. 자동차 운반선 같이. 이게 원래는 광양에도 있고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한국에 전쟁 나면 그 배가 이제 이틀 만에 들어와가지고 막 배치를 한다 이런 거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잘 이야기가 없는 게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믿거나 아니면 자신감 있고 혹은 한국에 좀 더 의존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 박사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거기에 뭐 호주 정도까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중국과 정말 전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한다고 대만 때문에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지금?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한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연계될 거 아니에요. 네. 미군 전력이니까.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모르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 미국이 전면전을 중국과 벌이는데 주한미군이 여기에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유격도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확전 가능성을 중국이 우려해서 한반도와는 전선을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한반도와 전선을 형성하면 뚫고 만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한적인 해전이나 제한적인 우발적 충돌은 모르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지금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동맹국가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건 세계대전이니까 그때는 뭐
방법이 없다. 다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전쟁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억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이 양안 전쟁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 동맹국이 좀 더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중국이 좀 알아서 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인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 시진핑의 머릿속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그런 군사적인 기능 준비를 하되 정치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한국 외에도 일본이라든가 호주가 그래서 대만이 전쟁 나면 니네들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파이내션 타임즈가 이제 에브리츠 콜비 미국 방부 차관보가 했던 발언이 호주랑 일본한테 그래서 대만 전쟁 나면 니네들이 참여할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호주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 견제에 정말 진심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일본의 대답이 우리랑 상식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나면 그때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본이 막 미국과 함께해서 중국을 하고 이런 게 배경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훈련은 이런 거 할 수 있으나 이게 정치적인 판단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제 일본의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최근까지도 통합사령부가 없었어요. 합동참모본부가 없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 합동참모본부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주일 미군하고 통합된 네트워킹 체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은 일본 자위대 따로 그다음에 주일 미군 따로예요. 사령관이. 근데 우리는 한미 연합사가 있잖아요. 한미 연합사 예전에는 뭐였죠? 유엔군 사령부가 있었잖아요. 유엔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누구냐? 미군이었어요. 그리고 78년 한미 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작전권이 미군한테 갔어요. 그래서 평시작전권을 가져왔고 전시작전권을 아직도 미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과 우리가 이 군사적 협력 체계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분쟁에 개입될 여지가 더 크고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또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한미동맹에 대해서 좀 불호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 말씀하신 거에 연관된 게 어떤 게 있냐면 주일미군 사령관이 삼성,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성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원스타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25년 3월에 통합작전사령부라 해가지고 이제 주일미군과 같이 카운터 파트너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한미연합사를 모방한 이제 주일미연합사령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아직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관점을 봐서 지금 한미동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과 미국이 다 이익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정치 상황이 되고 이게 협상의 카드가 되다 보니 누가 더 이익이니 이런 걸로 하는 약간 연애할 때 싸움하는 것들 이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김 기자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군사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외교안보적인 협상, 딜, 선택은 또 다른 문제죠. 전작권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를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어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 태평양 사령부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이 붙게 되면 일단 태평양 전구,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산하에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잖아요. 필리핀, 태국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 통합체계에서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개입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교적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군사적인 구조를 봤을 땐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한미군 뭐 방위비 원래가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동맹인데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켜주고 미국을 우리가 안 돕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기왕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승리하는 쪽에 우리가 서야지 이제 국가도 보존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냥 미국과 중국 1대1 대만 이렇게 구도가 아니라 한국, 일본,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미국 이렇게 연합을 해서 중국과 정말 군사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미국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조미미 선생님한테 좀 칭찬받아야 되는데 원로 가수인 조미미 선생님 노래 중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몽골 기병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세계 제1의 몽골 기병이 바다를 못 건넜거든요. 대한해협. 강화도도 참고로 못 건넜습니다. 강화도도 30몇 년간 못 건넜잖아요. 그렇죠. 자, 히틀러가 전 유럽을 싹쓸이했는데 그 도보해요, 영불해요, 잉글리시 채널 가장 가까운 데는 32km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못 건넜어요. 그래서 BOB, 배틀 오브 브리튼 항공전으로 하다가 코피 터져갖고 괴링이 포기 바르바로스 작전 41년 스탈린 소련을 치면서 이제 망조가 들었거든요. 네. 지금 대만은 평균 거리가 180km예요. 꽤 머네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이에요. 여기를 건너기 위해서는 제해권과 제공권이 필요해요. 제해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제공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제일
1위 공군 미군, 2위 미 해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하나도 벅찬데 이 네트워킹을 하는 데와 싸운다?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혼자 싸워도 아마 중국 하나 팔은 잘릴 거예요. 상륙하는 데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제 대만을 놓고 싸우는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유령 함대라고 하는 일기 트럼프 때 나온 가상 전쟁 소설입니다. 근데 그 전쟁 소설 쓴 사람이 소설가가 아니라 미국 싱크탱크의 아주 유명한 분석가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몇 번 이야기됐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과정이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랑 편을 먹습니다. 이 이유가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거의 중국이 태평양 지역을 다 점령하고 하와이도 치는데, 여기 나온 설정이라는 걸 잘 고려해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편이니까 중국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돼서 장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추고 이렇게 전쟁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대륙적은 이제 대만 해협에서 뭐 중국을, 대만을 점령하거나 이런 거 가능하다 해도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일본은 사실 기름이 없어가지고 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있을 정도로 에너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패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중국 편에 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갖는다면 이게 상황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대만과 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 한반도랑 다 연관돼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애증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광활하잖아요, 땅이. 내륙에는 부대가 거의 없어요. 접경 지역에만 부대가 있거든요. 러시아 부대 배치의 한 80% 정도가 나토, 러우전쟁 전선에 있고요. 나머지 20%는 어디가 있느냐? 중국과의 국경에 있어요. 왜냐?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내재해 있어요. 이미 60년대에 중소분쟁으로 전쟁도 했었고, 소규모. 지금 하바롭스주, 아무르주, 그 다음에 연해주, 이 방대한 지역, 이게 합치면 한반도에 거의 5배 가깝게 되거든요. 이게 2차 아편 전쟁 이전에는 청나라가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1858년 아이훈 조약이라고, 청나라가 영불한테 코피 터지고 있을 때 러시아가 협박을 해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너 이 땅 안 주면 나 전쟁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르주와 하바롭스크 한반도의 3배예요. 이걸 강제로 뺏어갑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 아이훈 조약이에요. 그다음에 2년 뒤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서 그 중재를 러시아가 하거든요. 영불과 청나라를. 그러면서 연해주를 가져가요. 이게 남한 면적이 한 7-80% 되거든요. 이 아이훈 조약과 이 베이징 조약 때문에 러시아 태평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대신 중국은 태평양으로 막혔죠.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갖고 싶죠. 그런데 거기 인구는 다 합쳐서 한반도 4-5배인데 400만 정도 안 돼. 사람이 거의 안 사네요. 면적이 한반도 4-5배인데. 근데 그럼 중국 사람들은 5천만 명 가 사는 거 일도 아니죠. 때로 몰려들어. 놀러 가는 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협력은 미국 때문에 하지만, 손잡고 뭐 어깨동무 하지만, 그러나 러시아 중국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러시아의 언론이라든가 러시아 이제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있어. 그럴 때 러시아 사람들이 항상 중국한테 가진 불만이,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하나도 러시아한테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 그 무역 제재를 상호간에 안 받기 때문에 이 생활 물자라든가 아니면 중국산 민간 드론 같은 게 대량으로 가는 것 뿐이지, 포탄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의가 없어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좀 속이 타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은 이게 그런 무기를 건네주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얘들이 대만이랑 전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도와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거꾸로 보면 이제 그걸 핑계로 중국이 사실 러시아랑 일정한 관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원은 하겠지만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진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뭐 전쟁 시뮬레이션은 모르겠지만 지금 부대의 80%가 병력에, 전투력에 나토에 가 있는데, 만일에 인도태평양에서 분쟁이 발생하려면 얘게 개입을 한다? 그럼 후방이 위험하잖아요. 유럽이 다시 수복하려고. 유럽이 그 뚫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절대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협력은 하지만, 네. 그러나 분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좋습니다. 그럼 박사님 마지막으로 요 질문까지 하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지금 주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미군을 도와 연합군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지금 북한을 막아야 되는데,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미가 북한을 뚫고 중국을 만주로 쳐들어오는 게 걱정인 거죠. 그럼 우리가 미국과 좀 양해를 해서 우리는 북한을 막아야 되니까 좀 전쟁에 빠지겠다, 이렇게 좀 협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여기에 연루되지 않는 게 최선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최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 분쟁이 있게 되면 여기에 연루가 되면 북한도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중국이 북한을 장악할 수도 있죠. 러시아는 참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최고로 좋은 거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도 국익에도 유익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양안 전쟁을 막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뭐냐?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살살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대만을 먹을 테니까 니네 전쟁을 해. 그럼 뭘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시나리오도 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진행됐거든요. 네. 가령 이제 양동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북한군이 이제 먼저 도발하면 그게 혼란한 틀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의 핵심 병력들 그다음에 대규모의 장작 포탄들 거의 100만 발 이상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합해지니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양동 작전을 써볼 수 없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좀 전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남한을 공격할 여력이 없어졌다. 네, 그래서 대만 침공까지 이게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잘 꼬셔서 같이 싸워야지 승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만일에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공간에서 충돌 때 연류가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이걸 내버려둘 수도 없지만 만일에 이걸 건드리면 한미동맹이 북한을 치고 올라가서 만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으로서는 이건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략적 판단과 정치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국경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한미가 진격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은 또 핵이 있으니까 핵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국도 차라리 그냥 한국이 북한하고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영내 안정이 있는 게 차라리 깔끔하다. 이렇게 좀 설득한 논리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럼 한국이 양안전쟁이나 여기에 연루가 되면 한반도 안에서 긴장이 최고조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과 중국은 핵 억지에 대한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합의가 있거든요. 네, 서로 핵은 쓰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핵 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모발적인 그 핵 사용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이건 중국에게도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연루가 되지만 다양한 상황 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강제적인 연루를 피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 외교력 활용 가능성은 남아있다. 좋습니다. 저희 정치 외교적으로 꼭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러우 전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에 러우 전쟁 전선의 상황이 조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유튜브에 좀 있던데, 전선 상황이 좀 어떤가요? 매일 무너졌으면 벌써 다 점령당했죠. 아,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공세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을 뚫으려면 대공세가 필요해요. 대규모의 병력과 그다음에 보급 체계를 갖춰야 뚫고 지속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의 3배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러우 전쟁의 전선의 길이가 무려 1200km입니다. 우리 DMZ 248km거든요. 여기에 양측이 수십만 명이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1200km를 전선을 그러면 병력을 나눠보세요.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한 군데 집중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양측 다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조금씩 야금야금씩 이 점령하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방어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는 러시아의 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힘겹게 막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에 공세를 취했을 때 이게 러시아의 공세예요. 그리고 전선을 축소시켰죠. 대대전술단의 한계로 인해서. 그리고 2023년 6월에 이번엔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를 합니다. 전선 남부 벨트 뚫으려고. 이게 두 번째 공세인데 둘 다 실패해요. 그 뒤로는 대공세가 없어요. 쿠르스크 지역 작년 8월 달에 공세한 것도 서울시 면적 정도 장악하고 결국 다 뺏겼거든요. 그 뒤로는 전 전선에 걸쳐서 마을 한 개 뺏기고 전진하고 뒤로 후퇴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러우 간에 드디어 직접적인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7월 24일 이스탄불에서 세 번째 짧지만 러우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전투는 격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전 이후로 최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공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진전은 못 이루고 있다. 휴전 직전에 휴전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최대한 양측의 전략적 전술적 목표물을 확보하게 한 거지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대공세는 현재까지 없었고 두 차례 외에는 향후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러시아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10개 정착지를 해방했다 발표해가지고 뭐 하르키우의 데르타르노, 도네츠크의 페트로우카, 자포리카의 카멘스코이 뭐 이런 데를 해방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에 찾아봤는데 이게 리? 요런 정도의 마을인데. 정말 작은 마을. 근데 이제 인명피해는 그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양쪽 다. 전사자 대비 뺏고 뺏기는 영토나 이런 게 너무 치열하다는 게 일단 사실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 것도 반격을 열심히 하거나 멋있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도 했던 스파이더 웹 작전. 이거 엄청난 작전이라고 하긴 했는데,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를 파괴했다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 전략 폭격기는 굉장히 비싸고 뭐 얻기 힘든 거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반격 작전을 해서 러시아의 전쟁 의지도 꺾지 못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한테 100억 달러 이상의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 했는데, 러시아가 1년에 쓰는 전비가 200~300억 달러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푸틴이 살아있는 한 그 정도는 계속 쓸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게 전선에 대한 결정적인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병력이 상호간에 다 필요한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요새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온 거 한 게, 얼마 전에 가장 최대의 공습,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최대의 공습한 게 자폭 드론 700여 대, 미사일 300여 발 사용했는데, 이때 이제 100여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걸 전쟁의 전략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대폭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포기하냐?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날짜를 지금 방송 시간 기준으로 삼는데,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 2일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플러스 100일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상황에서 병력 그 소모율은 변하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뺏고 뺏긴다 해가지고 뭐가 없어진다, 뭐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게 결국 그 키예프로 가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완전히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 2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3년 4개월이 넘었거든요. 한국 전쟁보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대요. 한 달이요, 러시아 쪽에서. 그리고 실제 게라시모프가 그때 러시아군을 대대 전술단으로 재편했거든요. 네. 사단, 그동안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로 했던 전쟁들이 다 소규모거든요. 체첸 전쟁, 조지아 전쟁, 이런, 그 다음에 크림반도 합병, 강제병합. 그때 대대 전술단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대대가 독립적인 작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거든요. 사단 안에 보병, 포병, 기갑, 다 보급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 규모가 너무 크고, 사단 규모로 전쟁하기에는 그동안 대상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게라시모프가 대대 전술단을 만들어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대대 전술단의 특징이 뭐냐? 보급이 안 돼요. 작전 능력이 최대 한 달이거든요. 이 생각만 한 거죠. 그걸 뚫고 들어가면 그 당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1위지만 부정부패의 천국이고, 지금 이 방송 녹화하잖아요? 요 전날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내부 시위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해요. 젤렌스키 지지율이 23%였어요. 야누코비치라고 2014년 쫓겨난 대통령은 친러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쪽, 동쪽, 북쪽에서 밀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 세력들이 봉기할 거고,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은 도망갈 거고, 부정부패에 찌든 그 지친 이 우크라이나, 물론 러시아는 1위고 부정부패 우크라이나 2위. 그러면 친러 정권을 세우고 나온다, 이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대전술단 작전을 한다. 근데 이게 깨졌죠. 왜냐, 2014년 크림반도 뺏기고 돈바스 대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러시아 군들은 코피 터지고, 그리고 개전 첫날부터 키이우 공항에 침투했던 스페치나스 특수부대 친구들은 전멸당했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대.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선을 팍 축소했어요. 지금 현재 전선으로 남북 돈바스 크림반도이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지리한 소모전이 됐고, 우크라이나에게 나토와 미국은 사실상 무제한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북한 김정은 바짓가랑이까지 잡으면서 지금 장기간의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고. 그러나 한국전쟁 6.25는 이 3년 했지만 2년 동안 휴전협상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러우는 거의 3년 지나고 나서 트럼프 집권한 이후에 휴전협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웠다, 한반도보다. 그런데 한쪽이, 특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서 힘으로 끝낼 역량이 안 되니까 계속 지리하게 지금 이어지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왜냐, 일단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의 3배거든요. 한반도의 3개면은 러우 전쟁 이 전선만 길이만 해도 1200km예요. 한반도 248km예요, DMZ가. 그러면 여기에 대규모 공세를 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폴란드가 뚫리고, 폴란드가 뚫리면 독일이 뚫리니까 나토는 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한일 관계 곱하기 100 정도로 사이가 났고요. 아, 그래요? 폴란드가 안 좋군요. 왜냐, 폴란드가 중세 때 우크라이나를 지배해서 수탈했고, 그 다음에 이때 수탈할 때 앞장섰던 게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끔찍하게 학살했어요, 이것.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우크라이나 안에 유태인들이 한 2, 3% 됐거든요. 전쟁 끝나고 0.2%밖에 안 나오는. 지금 심지어 우크라이나 땅 일부도 폴란드 땅에 있어요. 근데도 참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가. 왜? 뚫리면 죽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토가 무제한적인 사실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뚫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럼 우크라이나가 뚫고 들어가느냐? 더 많은 무기를 주고 첨단 무기를 좀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푸틴은 핵이 있잖아요. 네. 이 전쟁에서 지면 푸틴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핵작전 누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힘이 작용을 하니까 러시아는 나토에 막히고 우크라이나는 뚫고 들어갈 무기는 안 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이 무기 주는데 본토는 안 돼. 인민군 파병되고 나서 에이테킴스 본토에 쓰기 시작해 허락했잖아요. 스톰시아도 스칼프. 요 개념이기 때문에 슬픈 전쟁이죠. 아, 양쪽 다 그냥 전선에서 죽어나가는 거죠. 기자님, 그러면 이게 병력이나 무기 지원이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야, 이제 미국이 손 떼니까 이제 무기 지원도 시원찮다. 우크라이나 무너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7월 현재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네, 7월 초에 트럼프랑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젤렌스키랑 트럼프의 그 감정 싸움이 다시 깊어져서 우크라이나에 줄 무기를 보름 동안 공식적으로 홀딩을 했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다시 재개했다. 그러니까 무기를 보여준 걸 재개했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게 언제 끊길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요청한 무기들이 이제 주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 다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155mm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요런 미사일 종류들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방어 작전을 할 때 그 러시아군의 육군 전차라든가 공격 헬기, 미사일들 항공기, 그 다음에 뭐 샤이드 드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전선이 뚫리거나 그런 전격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좀 마무리된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무기를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해서 좀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무슨 논의가 필요하냐면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기를 주는데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산 다음에 그걸 유럽 국가들이 그 산 돈으로 그 돈을 받고 무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 나토 중심으로 그럴 바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 영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세 국이 연합회담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긴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 단계를 통한 지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크라이나가 영토, 러시아 영토까지 점령해 들어갈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방어에 집중한 병력이라서 공격 무기를 줄 때 항상 논의가 됐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잠깐 박사님 말씀하셨던 스톰7나 스카이 브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달고 쏘면 우크라이나까지 혹시 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로 하고, 독일에서는 그래서 타우루스 미사일이라고 대한민국군의 FC-보다 운용하는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준다 했을 때 이거 혹시 우크라이나가 이제 모스크바 같은 거 공격하면 핵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론이 독일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고민하다가 줬는데 지금같이 이제 삼국이 협력해가지고 미국이 안 주고 우리가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잘 진행된다면 이런 공격 무기 공급도 잘 진행된 것이나, 문제는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의 방위사업을 지금 전쟁 시작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방위사업 시설이 복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좀 기회가 있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우크라이나한테 전면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트럼프죠. 그분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보니까 매일 주인공이니까 리얼리티. 지겨운데 그만큼 미국의 존재감이죠. 썩어도 준치라고. 근데 트럼프가 참다 이제 드디어 2차 제재, 세컨더리 생션, 그건 뭐냐면 50일 시간을 줬어요, 푸틴한테. 트럼프는 필요하면 젤렌스키 때리고 필요하면 푸틴 때리다가 휴전이 안 되니까 네. 자기가 말한 24hours 안에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 그게 뭐냐, 50일 안에 전쟁을 안 끝내면 러시아의 100% 관세. 그럼 푸틴이 뭐 어차피 관세 받고 있는데 제재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인도와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다 사가고 있거든요, 우라늄. 네.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물건을 사가는, 자원을 사가는 나라
나라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아. 얼마? 100%. 지금 뭐 25%, 15% 갖고 난리치는데 네.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사간다? 우라늄을 사간다? 그게 전비가 되잖아요. 네. 러시아에. 그럼 이 나라한테 100%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하고 중국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렇죠. 인도와 중국도 러시아를 위해서 100% 관세 맞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100% 맞으면 수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라는. 근데 한술 더 떠요.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트럼프 친구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걸 500%까지.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김 기자님이 얘기한 미국 무기 1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 네. 근데 나토가 사가라 이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무기들이에요. 이 100억 달러가 다. 그동안은 이런 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무기 안 주고 자꾸 바이든 때 약속한 걸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데 이 1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필요한 무기들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까지 했느냐? 패트리어트 워낙 급하니까 야, 독일한테 야, 니네 있는 거 줘, 지금. 그리고 니네 공급해 줄게.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인도가 돼서 빨리 러시아를 압박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얼마 없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트럼프 타코, 응? 트럼프 올해 치킨 아웃. 그때 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 또. 이제 뒤로 물러설지는.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푸틴은 이 관세 100% 조치가 세컨더리 생션이 되면 전쟁 수행하기가 어렵죠. 여기다가 조금 첨언할 게 이제 푸틴 입장에서 그냥 러시아는 사실 동맹국이 없다시피 북한을 제외하고는 병력을 실제로 파견하는 게 북한밖에 없고 그나마 인도랑 중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을 선언한 다음에 러시아의 값싼 가스라든가 천연자원들을 많이 수입해서 사실 이득을 좀 보고 있어요. 러시아한테 야 너 어차피 수입 못하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하면서 이제 좀 이득을 얻는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인도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사실 러시아가 몇 번 항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한 건 아닌데 어디 보자. 이탈리아라든가 체코 같은 국가들한테 포탄을 공급하면 인도가 이제 포탄을 팔면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강하게 항의했는데 근데 강하게 항의했다 해서 우리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사줄 나라를 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말은 강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뭐 러시아 가스를 끈다가 이런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북한만의 동맹인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동맹이 있으면 러시아가 또 북한한테 줘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입장에선 결국에는 러시아의 자원들을 좀 더 얻을 수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상황이 공공해진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휴전이나 종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100% 그리고 나토를 통한 무기 지원이 변수가 크게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술적으로는 푸틴이 승리했죠. 전술적으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네. 그다음에 돈바스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했던 도네츠크 루간스크와 강제로 합병한 크림반도로 있는 띠를 만들었으니까 서든벨트. 그리고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인구 밀집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뺏기면 우크라이나가 농업과로 전락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 노른자위를 뺏었으니까 푸틴으로서는 승리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100만 명 내외의 손실, 러시아 전쟁 이전 무기의 거의 70%가량의 손실, 그리고 더 큰 전략적으로 유럽과의 신뢰의 상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한 제대는 완전히 해제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과연 승리했는지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내가 확실히 이긴 거 맞지?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흐름은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수 있다. 있죠. 저희 댓글 보다 보면 아니 왜 박사님이랑 기자님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미국 서방 중심에 좀 유리한 이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하시는데 요게 전술적으로는 두 분 다 러시아가 지금 영토를 차지하고 그러면 전적으로 승리한 거죠. 승리를 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길게 보면 지금 나토 유럽이 다 재무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경제력이 안 되고 제재가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 흐름에서 지금 불리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토가 러시아 GDP의 10배거든요. 네. 러시아가 지금 GDP 6.3%를 국방비에 써요. 유럽이 나토가 5%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예요. 독일이 5% 쓰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10%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다가 핀란드는 과거 겨울전쟁 때 소련이 코피 터졌거든요. 네. 핀란드 땅을 뺏었지만 사실상 소련이 졌다고 봐도 할 전쟁이거든요. 핀란드 중립국이었어요. 근데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네.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 길이가 1,300km예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 전선이 1200km예요. 요거만 합쳐도 2500km의 고강도의 전선이 새로 생긴 거예요. 군인도 그냥 몇십만 명 갖다 놔도 티도 안 나겠네. 그 다음에 나토는 이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군비 증강을 할 거예요, 확충을. 네.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토가 5% 받아들인다니까 GDP 국방비. 우리는 줄일 거야. 약간 야지 비꼬는 것처럼. 왜? 나토와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 러시아는 코피 터지거든요. 전쟁 끝나면 저를 복구해야 되는데, 경제 살려야 되는데, 계속 고강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유럽과의 신뢰는 깨졌어요. 제재는 상당히 유지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제가 좀 보충하자면, 일단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와 유럽 관계에 대해서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소 잊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푸틴이 효과나 정치적인 술수가 상당히 유럽에서 통했어요. 흔히들 말한 뭐 지금도 오르반 헌가의 총기가 있지만 친러주의자들이 유럽 연방에 상당히 많았고, 그게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서 막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르스트림을 사용해서 대부분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이런 데 비판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게 전쟁이 한 방 나니까 친러주의자들, 그러니까 EU에서의 그 여론들은 한 방에 사라졌고, 거기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군사작전이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단 대국이지만 방위사업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게, 지금 최근 3년 동안 러시아가 파괴된 전차가 10,000대가 넘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바르샤바,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는 탱크 20,000대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런 탱크 웨이브, 뭐 기갑 웨이브라는 말을 쓸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의 러시아 방위사업은 형편없다. 왜냐? 그 푸틴 기간 동안에 뭐 수출도 많이 됐지만 사실은 부패가 심해가지고 이런 방위사업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지금 전세에 나온 전차들 중에 신형 전차 그렇게 없고, 일례로 지금 이제 방위사업에서 분석할 때 대한민국의 1년 전차 생산량이랑 전시 상황인 러시아의 전차 생산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1년 한 200대 정도 여기 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좀 잘 만들긴 해요.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때 그냥 푸틴이 살아있을 때 푸틴이 권력을 유지한 데는 이게 전략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 러시아의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남을 수 있는 선택지, 아니 도망갈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피해도 많아요. 왜냐면 러시아 사람 100명 군인이 100명 죽은 거랑 우크라이나 군인이 100명 죽은 거랑 이 단위가 다릅니다. 국력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피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버려서 러시아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 3년간의 전쟁으로. 이것을 잘 감안한 다음에 국제정세나 이런 뉴스들을 보시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푸틴 본인의 뭐 생전의 권력까지는 어떻게 가져가겠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 요약을 하면 푸틴의 전술적인 승리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손실이 될 거다.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또 이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저희 박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러시아 병력이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다들 의문을 갖고 계신데, 첫 번째는 러시아가 동원령을 해서 그냥 싹 뽑아가지고 그냥 숫자로 밀면 될 텐데 왜 못하냐가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 병력 고갈과 북한 지원군이 얼마나 들어가냐인데, 먼저 북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그 박사님 그리고 기자님, 북한군이 러시아에 얼마나 파병이 됐고 또 얼마나 소모가 됐고 또 러시아 병력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2차에 걸쳐서 15,000명이 파병됐는데, 2024년 11월에 11,000명, 2025년 2월에 이제 4,000명이 파병됐고, 추가로 파병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한 6,000명을 공병단이 쿠르스크에 파견할 예정이라는데, 이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병력인가 아닌가, 이 다소의 논쟁이 있지만, 결국 전투공병이라는 거는 지뢰지대를 만들고 이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이런 데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병력에 가깝고,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군 전사 부상자는 이제, 유럽 자료에 따르지만 50만 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5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예요. 러시아 인구가 우크라이나보다 많지만 1억 명이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엄청난 병력이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2차 세계대전보다는 낫다. 누가 반농담하는데 이건 진짜 좀 심한 잘못된 말이고, 북한군이 러시아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북한의 병력뿐만 아니라 장비 공여, 이것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전쟁 경제로 바꿔주고 뭐 자위대 공장을 엄청나게 큰 게 한 거 공개한다는데, 실제로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탱크, 자주포, 다연장 로켓 같은 거에서는 아직도 전선 건설이나 이런 확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북한군의 대량의 뭐 170mm 자주포, 요거 같은 경우에 원래 북한이 이제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주체포라고 하는 장사정포 이런 것도 수출하고, 230mm 다연장 로켓 이런 것 같은 것도 원래는 전방 지역에서, 그 북한의 전방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포탄이 150만 발 이렇게 지원됐다는 추정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러시아는 사실 북한 없으면 전쟁 지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도라고 말해도 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 전문가들이나 러시아 매니아들은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거 있어요. 북한군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현대전에 이런 거 적응을 못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보도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약간 증거 같은 게 보이는 게 대놓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말하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북한도 러시아 군인들을 굉장히 챙겨주는 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부상병들을 북한의 원산에 보내가지고 휴양소를 보내는 거 이런 걸 보여주거나 뭐 러시아 전쟁 고아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가서 보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랑 북한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국 전쟁 때도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러시아가 지금 병력 수급이나 장비 보급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도와줄 곳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러우 전쟁에 우리가 착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드론이 전장을 지배한다, AI가 지배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의 속성은 안 변해. 병력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전차, 장갑차를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가 중요하다. 포탄, 특히 야포를 하루에 누가 많이 쏘느냐가 전장을 좌우한다. 포를 쓰면 진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러시아가 하루에 3만 발, 우크라이나가 한 10,000발 정도 쏜다 그러거든요. 포로 계속 사격을 하면은 이 지속 사격을 하면은 아예 진격을 할 수가 없어요.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그러니까 뭐 탱크 장갑차가 막 속절없이 부서지니까 탱크 장갑차 시대가 지나갔다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러우 전쟁에선 전쟁을 못해요. 지금 이게 소모가 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오토바이나 바이크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지금 기습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소모전의 성격이다. 러우 전쟁은. 그렇게 봤을 때 병력을 지금 아까 전투 군무까지 치면 전투 병력이 사실은 그러니까 2만 명 내외를 파병했다. 작년 10월에 11,000에서 12,000, 올 1월 달에 3,000에서 4,000. 이게 중요해요. 3,000, 4,000이. 요건 손실분이에요. 한두 달 동안에 3,000 내지 4,000이 손실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000 갔는데 쿠르스크 재건한다. 전쟁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재건해요? 이게 전투 공병이에요. 자, 2만 명을 파병했어요. 러시아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향후 3만 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나 우리 군 당국 판단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사용하는 소모성 사냥류의 무기력의 40%가 북한제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얘기한 거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입은 손실의 60%가 북한제 무기다. 와. 북한제 무기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최근 그랬잖아요. 무기 시험해 드릴게요. 맞아. 우리한테. 그게 뭐냐? 우리가 미사일 개발에도 이 표적기를 띄우고 쏘거든요. 근데 표적기는 아무래도 실전이 아니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에 사용하면은 이건 완벽한 시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북한군의 전투력이 향상되고 있고 무기 질이 향상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개선하는데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고요. 내가 쓸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지금 보배와 같은 존재. 김정은 바지가랑이 붙잡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북한이 갑자기 자빠지는 구축함이지만 5,000톤짜리 만들어. 네.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내년 10월 10일까지 5,000톤급 구축함 만들려고. 우리도 1년 남짓한 기간에 5,000톤짜리 못 만들어요. 설계부터 구축함 때려 죽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러시아가 기술을 줬다는 얘기죠.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보여줘요. 갑자기 공정미사일을 발사해요. 이거 북한 기술로 안 되거든요. 다 러시아가 주는 거죠. 그만큼 북한은 러시아 전쟁 수행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크라이나 언론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원래 기자였는데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데 한국에 왔었어요. 그게 작년 여름이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져서 그 떨어질 부품들을 분석하거나 칩 같은 걸 봐가지고 어느 회사가 이렇게 제재를 어긴다 이런 걸 조사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북한 미사일 쐈을 때 뭐 CEP라고 하는 미사일의 정확도가 200에서 300m 그러니까 300~400m 밖에 미사일이 떨어져 가는 게 50%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러시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초정자를 이제 징발 그러니까 현지 수리를 하라고 불러가지고 막 급하게 모셔가지고 정확도가 좋을 때는 100m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100m 이하 수준은 우리 현무투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HIMARS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거 외에도 북한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군이 현대자에서에서 너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군과의 공동훈련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병사 개개인 사격 훈련이 전체 군사력의 일부지만 전술 사격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뭐 특수부대원들이 택티컬 사격 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숙달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방어하는 그런 드론 방어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실전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걱정이 좀 큽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제 그 최현황 같은 경우에도 저 최현황 특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무장들이 러시아에서 직수입했다 이런 의혹도 사실 있었어요. CIWS라고 하는 무기는 이제 하마의 최종 방어 무기, 그래서 이종 골키퍼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북한은 40년 전에 러시아가 쓰던 구형 30mm, 요건 레이더도 없고 그 기관포만 갈린 건데, 여기 보니까 팔마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판치르 개량형이라고 하는 신형 CIWS가 거의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걸 러시아 기술을 좀 숨기려고 부품 같은 거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들어간 거 보고 러시아가 북한에 거는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점점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러시아는 북한군 생산분 탄약의 40%를 의존할 정도로 북한에게 병력적으로 특히 무기 포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고, 또 북한군의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안보에도 좀 위협이 되는 러우전이 그런 상황이네요. 박사님, 러시아가 아니 그 큰 나라하고 세계 2위의 군사력인데 북한한테 포탄을 40% 의존할 만큼 생산이 안 되나요? 러시아는 소련을 승계했죠. 그 소련은 군사 강국이었죠. 네. 미국과 대응하는.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소련은 15개 공화국이거든요. 미국이 50개 주가 각자 다른 나라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생산력 유지될까요? 안 되죠. 러시아의 15개 공화국이 어느 날 갑자기 언제 91년 12월 26일 날 그날부로 쪼개졌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15개 공화국 일종의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하르키우에 있는 탱크 공장 우크라이나, 여기가 탱크 수리의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러시아 탱크 고장나면 거기 가서 고쳐왔어요. 그 정도예요. 러시아가 소련의 군사력을 대부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방위산업, 국방산업의 일관체계는 다 깨진 거죠. 아, 그럼 이 탱크는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고치고 비행기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소규모 좋은 생산, 소량 생산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대량 생산 체계는 깨진 거예요. 깨진 상태에서 대규모 소모가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러우전쟁 1차 세계대전 때 맥심 기관총까지 가지고 나오고 마차 끌고 가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기술은 있지만 대량 생산 체계는 갖고 있지 않다. 나토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술은 있지만 대량 생산 체계가 없으니까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복원하는데. 러시아는 아예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금 사업으로 들어온 T-86 전차가 유명하고, 요게 이제 러시아의 최신 전차를 들여왔다 이게 유명했는데, 사실은 이 전차의 공장이 사실 하르키우 이쪽에 있는 가스터빈을 사용했고, 모토시치라고 원래 우크라이나 제일 큰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러시아의 수송기 제트 엔진 같은 걸 다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니까 러시아가 수송기라든가 폭격기 엔진을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실 모터시치가 이제 자포리자에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엔진이 제가 얼마 전에 K방산 특집을 했던 한국산 무인전투기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 이런 식으로 복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물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특유의 좀 뭐라 해야 되나 방산비리 이런 게 아무래도 있어요. 푸틴이 말만 들으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형 전차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이제 러시아가 자랑했던 최신 무기들이 T-14 아르마타 전차, SU-57 전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약할 줄 알았는데, 웬걸 생산량도 줄어들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주 제한적인 인물만 투입되다가 격추될 위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설에는 러시아가 구소련의 그 낡은 무기로만 전쟁이 가능하니까 낡은 무기만 쓰고 최신 무기는 감추고 있다. 아르마다 전차나 수호이 전투기는 일부러 안 쓰는 거다. 그런 얘기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100만 명 내외가 소모되는데 좋은 무기는 아끼고 나쁜 무기로만 쓰면서 전선이 뚫리는 걸, 쿠르스크 서울 면접까지, 쿠르스크면 러시아의 자존심이에요. 조코프 장군이 히틀러를 격파한 대전차전의 그 상징이 쿠르스크거든요. 러시아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2024년 8월 한 2, 3주 동안에 서울 면적을 파죽주사를 뺏길 동안 비싼 무기 다 감춰두고 인민군이 파병된 이유가 쿠르스크 때문이에요. 거기를 파병됐어요. 그래서 좋은 무기 아끼려고 그 김정은한테 그 싸구려 무기까지, 구닥다리 무기, 정밀도 떨어지는 거, 그런 걸 북한한테 가져다 쓴다고요? 전선이 뚫리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있는 건 다 갖다 먼저 쓰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건. 좋은 무기를 생산할 기반이 없다. 대량. 그리고 좋은 무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걸 소모할 수가 없잖아요. SU-57 같은 걸 거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면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비트 스피릿 97년 취역할 때 한 대 21억 달러 했어요. 97년 가격으로. 그 7대 전개시키잖아요. 맞아요. 아껴요? 안 아끼죠. 또 만들면 되니까. 또 만들면 되니까. 그렇군요. 좋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러시아가 또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 보다 보니까, 아니 러시아는 왜 그냥 이게 그냥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전쟁인데 그냥 총동원령 해가지고 그냥 막 100만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군사적으로 전쟁 빨리 끝내는 게 러시아를 위한 길 아니냐, 왜 이거 동원령을 못하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원령을 안 한다고 공언했어요. 이미. 네. 동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상 같은 거 보면 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잡혔다,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상당수의 러시아 젊은이, 징집 대상 젊은이들이 주변국으로 빠져 있어요. 그 CIS권에. 2차 동원령까지 내리게 되면 이건 푸틴으로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령을 내릴 수가 없고 이제 점점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트럼프가 100% 관세성 경고를 날린 이후로는 미세한 러시아 내부의 균열이 보여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왜냐? 본인들 재산에 치명타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 지금 상황에서 지금도 병력 확보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2차 동원령까지 내리면 이제 본인의 말을 뒤집는 거고, 약속을 뒤집는 거고, 러시아 내 반발감은 커질 거고, 특별 군사작전이 아닌 거고, 이제 러시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할 수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가 이 전면적인 동원령을 내는 건 사실은 조국 해방전쟁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프가니스탄이든 다른 국지전에서는 전면적으로 모든 병력들이 동원한 게 없고, 그리고 이 전면 동원령을 안 하는 것은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다른 지역이나 공화국을 식민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모스크바 가면 진짜 엄청납니다. 부자도 많고,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들까지 징집을 하거나 이런 부자들에까지 징집을 모습가 나올 때 러시아의 정치 상황에서 그 안정적으로 푸틴의 지지기반이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 자존심 문제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쉽게 이렇게 병력 동원력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최근 생기고 있는 게 나는 러시아군한테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해서 징집당했다 이런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제3국에서 배치된 이 외국인들이 뭔가 이제 계약을 잘못 알거나 혹은 이제 아는데 이제 높은 고연병을 속아서 뭐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도망치다가 막 잡히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게 결국에는 러시아가 인구도 많고 병력 동원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100% 활용하거나 뭐 전쟁을 다 갈아넣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결국에는 푸틴의 장기 집권의 그 정치적인 의도와 연계된다고 따로 떼어서 보기 힘든 거예요. 그걸 연관된 걸 항상 염두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 뉴스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박사님, 우리나라 그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아니 뭐 유럽이나 미국이 경제 제재면 러시아 경제 금방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탄탄하고 금리는 높다고 하지만 버틸만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관료층에서 러시아 뭐 경제를 운영하는 관료들이 야 이거 내년이면 우리 이제 외환 다 바닥나고 난리 난다, 경제 파탄 나기 직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러시아 인플레이율이 한 10%대예요. 전시경제니까 돈이 풀려서 무기를 생산하잖아요. 예. 돈이 풀리잖아요. 그냥 막 찍어내는. 네, 산업이 없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증시로 가죠. 그럼 증시가 막 화랑이죠. 네. 근데 건강하지가 않아요. 전타자들 보상금, 장병들 월급 이런 게 풀리는 거예요. 무기 생산. 그러니까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가 있죠. 인플레가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국방장관이 경제학자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경제학자예요? 네, 전시경제 관리회장이.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20%예요. 20%, 21%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파월 트럼프가 매일 욕하잖아요. 4.5%인데도. 지금 21%, 20%면 얼마나 높은 건지 알겠죠.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3.5%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중앙은행 금리가 21%, 20%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주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전시경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히틀러 때도 경제가 성장했지만 다 어음 끊어줬거든요. 어음으로 무기 생산을 하고 동원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죠. 히틀러는 전 유럽을 제패한 다음에 각 국가를 수탈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푸틴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수탈할 데도 없죠. 러시아는 한계점에 오겠다. 이 전비의 대부분 인도와 중국에게 값싼 가격으로 석유 가스 팔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석유 가스의 특징이 뭐냐? 클라이언트가 많아야 되는데 인도하고 중국에 의존하니까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인도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자꾸 저유가 시대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푸틴한테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저유가 시대로 가면은. 지금 나토도 계속 지금 그 러시아 유가 하한선을 낮추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보면 상한선을 더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럼 모든 면에서는 러시아 경제는 부담이. 지하자원 의존도가 수출의 75%예요. 석유가스가 60%고. 이것만 틀어줘도 러시아는 전비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 어쩌면은 전쟁 끝나면은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전시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랜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전쟁에서는 뭐 땅 좀 뺏고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경제나 외교적으로 다 러시아가 처참하다는 게. 러시아가 땅이 부족해요? 땅은 남아도 땅이 넘쳐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는 푸틴의 단기적인 전술적 목표를 위해서 미래를 팔아먹었다 해도 왜? 푸틴 살아생전에 유럽의 신뢰를 회복을 못할 거니까요. 전후 복구를 위해서 유럽에 도움이 필요한데 유럽에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인도태평양밖에 없어요. 동방밖에는. 그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그래서 잠깐 박사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7월 18일에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제재,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말고도 또 다른 제재가 이제 승인됐는데 18번째 제재 패키지에서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7달러로 인하했고 22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가 추가로 또 금지됐고 노드스트림이라 해가지고 원래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와 이 관련된 거에 제재가 이미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관련된 모든 그 주변 거래까지 금지돼서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뭐 니네들이 유럽이 제재를 하든 말든 뭐 큰 상관없다. 니네들 어차피 할 만큼 다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재를 비웃는 것들이 있어요. 스위프트망이라 해가지고 그 우리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이런 신용망이 러시아가 끊겼을 때도 비슷하게 우리는 그거 없어도 중국이나 이런 은연결제로 해결된다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거죠. 당장에 전쟁이 막 끝나서 전쟁이 끝날 정도로 뭐 러시아 사람들이 기뻐해서 내가 안고 이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후과들이 점점 더 누적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그 전시경제 말씀을 이제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위 사업이 많은 이익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순환되게 한 거는 전시경제가 아니라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 3년 동안에 러시아의 그 방산 수출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한국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해서 러시아 무기를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취약성이 좀 드러났거든요. 쓸데없이 파기되고 좋은 무기라는데 뭐 이런 게 해서 그래서 뭐 러시아 무기를 공동 생산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것들이 다 한국제 혹은 유럽제 무기로 반경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끝났다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온 이 시설을 뭐 수출해서 인정하고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어 이렇게 못 팔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후과까지 생각하면 좀 러시아는 내상을 많이 입은 상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에서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그 불릴 정도로 이렇게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 한국군 어떻게 좀 전훈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스텔스 전투기, 아니면은 강력한 탱크, 요런 게 일덕분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탱크 뭔 소용이냐, 헬리콥터 사지 말아라, 드론이 최고다, 미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러우 전쟁에서 무기의 패러다임이 좀 어떻게 변했나요? 네, 아무래도 드론 전쟁이라 하는 게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화력이라든가 치명성, 정밀성 기존 재래식 무기가 중요한데도 드론의 전쟁으로 보이는 거는 가성비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탄의 킬로그램당 그 가격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kg의 폭격을 가진 무기를 적한테 명중시키기 위해서 미사일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필요하나 이거 조사를 해보면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아파치 공격 헬기가 쏘는 걸로 유명하고 리퍼 드론이라든가 미국이 자주 쓰는 대전차 미사일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2kg에 7,800달러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샤이드 136이라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란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 폭격할 때 쓰는 이 드론 요거는 2kg에 1,000달러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제 드론 전쟁이라 했을 때 그 FPV 드론이라서 조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폭탄으로 던져서 전차에서 부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kg당 몇 달러냐 약 계산에 따라서 160달러 정도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성비가 되니까 그런 정도면 포탄이나 정밀 무기 자주포, 탱크, 대전차 로켓, 미사일, 헬기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이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크라이나군한테 이야기해 들으면 이런 자폭 드론이나 드론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랑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드론이 표적을 발견한 다음에 표적의 바퀴 같은 거를 자폭도로 부수면 포탄을 폭격을 통해서 마지막 파괴를 하거나 이런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론이 중요한 것도 맞다. 하지만 그래서 재래식 무기가 필요 없다. 이것은 다소 오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북한 앞서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러시아가 소모하는 포탄의 40%를 북한한테 의존할 만큼 포탄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포가 중요하니까 북한한테 빌려서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이 드론 전쟁 때문에 전차나 화포나 비행기는 이제 쓸모 없어진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전혀 아니죠.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무기체, 가성비 좋은 무기체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지. 전차 없이 전쟁할 수 있어요? 그 넓은 광활한 장갑차 없이 병력이 도보로 이동합니까? 광활한 그 평야를 로전제 포 없으면 바로 뚫려요. 장갑차, 전차, 야포, 병력이 지금도 제일 중요하다. 전투기도 중요하고. 지금 러시아가 왜 저렇게 헤매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공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공권이 없으니까 계속 뭘 써요?
드론하고 미사일을 쏘잖아요. 멀리서. 드론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는 뭘 보냐? FPV라고 그래서 1인칭 시점. 내가 게임하듯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 성공하는 것만 보죠. 아, 그쵸. 영상은 성공하는 영상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패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드론 중에. 재밍을 통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이미 상당수가 북한군만 하더라도 여우전쟁에 적응을 해서 샷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케이지라든지 이런 대드론 체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군집 드론 같은 경우도 재밍으로 그냥 다 떨어지는 영상도 있어요.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나와서 지금 적응 중이다. 그러나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게임 체인저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병력과 장비다. 중장비다, 기갑장비다, 항공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쟁 초기에 흑해 함대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침몰했거든요.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이 왜 중요하느냐? 그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가지고 있는 탐지 능력, 그다음에 방공 능력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흑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방공망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제거되니까 어떻게 돼요? 크림반 깨져, 의도 터져, 비행장 다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장비는 아직도 중요합니다. 기자님, 이게 드론이 저희가 영상 보다 보면 맨날 막 병사들 겁에 질려서 막 정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깨지는 영상, 성공하는 영상만 보는데 지금 드론이 실패하거나 드론을 방어하는 전술이나 무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나요? 톰과 제리 혹은 물고 물린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초기에 이제 드론 방어 책정은 제머였습니다. 제머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일반 상용 FPV 드론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와이파이 전파 이런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주파수인 2기가, 5기가, 뭐 5G 이렇게 와이파이 이름 붙잖아요. 네. 그걸 주파수를 받는데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파수 도약 방식을 사용한 게 들어가니까 이 점점 안테나가 대응하기 늘어져서 제가 우크라이나 군가 이제 봤던 그 드론 방어 장비를 봤는데 약간 건담 같이 돼 있어요. 건담 로봇 같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각 주파수대로 재밍해야 되는 안테나가 따로 있어야 돼서 안테나가 막 20개씩 있는 거 등집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발전을 하다가 이번에 지금 이쪽에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주목받은 게 뭐냐면 광섬유 드론입니다. 광섬유 드론은 쉽게 말해가지고 연처럼 실을 이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재밍 전파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선이니까 재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관련 드론 그 다큐멘터리 취재했다 봤는데 줄이 있으니까 뭐 걸리거리랑 추락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FPV 드론을 영상을 보신 분은 혹시 있겠지만 막 적들이 막 기업하고 도망치는데 기동성이 좋아서 이거 다 쫓아가는데 이 줄을 가는 순간 제약상이 많아서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새로 나오고 있는 대응책은 직접 대응한 하드킬 드론이 있는데 주로 우크라이나가 원래 샤이드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20억 대고 샤이드는 앞서 말한 대로 그냥 1억 미만이거든요. 가성비가 안 맞으니까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박치기, 이걸 몸통 박치기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구한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지상 입장에서는 이제 드론 전용 산탄총이나 랩건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파이더맨 보셨을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막 거미줄 부숴서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듯이 이 약간 무게추가 달린 그물 같은 걸로 방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작년 10월에 전력화된 최초의 레이저 시전 배치 무기인데 요게 이제 20kW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km 밖에서 샤이드 드론이라든가 북한 드론 같은 것들을 한 2, 3초 지지면 불을 나서 파괴한다 이런 수준인데 향후 이게 사실은 세계 최초로 시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라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맞는데 사실 출력은 미국이나 일본이 더 셉니다. 다만 그분들은 그쪽 나라들은 아직 시점 배치가 안 한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50km, 100km짜리 이제 레이저 대공기가 나오면 이 드론들이 벌떼 전술, 스웜 전술이라 해가지고 막 100대, 200대씩 오는 것도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PM 무기라는 게 이제 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마이크로웨이프라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레인지 아시죠? 전자레인지 전자파를 이쪽에 거대한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저게 튀면 이 회로가 타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잘 보호를 해도 회로나 이런 전자기기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근데 공격자가 좀 무서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대응 방식 그 하드킬 안티드론이라든가 드론 방어 시스템이 발전이 사실 항상 한 발짝은 늦습니다. 적들이 먼저 이걸 피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거든요. 드론이 좀 중요하게 된 게 포탄엔 눈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근데 드론엔 눈이 달려 있어서 이게 사실 인지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인지전이라는 건 옛날엔 심리전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건데 표적 지정 그러니까 정사가 죽을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영상을 그대로 녹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군 둘 다 상호 심리전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딱 좋은 거고 딱히 FPV 드론으로 파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재래식 병력 그러니까 포탄의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 이런 걸 할 때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얼마나 터지는지 이것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효과들도 좀 노리고 있고 사용하다 보니까 드론이 유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드론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 드론은 이제 현재까지 3세대로 구분이 돼. 1세대는 그냥 드론. 떠서 네. 우리가 처음에 전쟁 초기에 RC 비행기처럼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재밍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2세대 드론은 광섬유로 연결돼서 재밍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각종 센서를 달아요. 뭐 적외선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2세대 드론이거든요. 근데 광섬유 드론도 만능이 아닌 게 지금 러우 전쟁은 평원이거든요. 네. 시가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런 도심에 광섬유 뚝뚝 끊어지거든요. 건물 같은데 걸리면 뚝뚝 끊어지잖아요. 광섬유 드론도 한계가 있는 거고 센서가 있는 3세대가 사실은 제일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 깰 때 쓴 스파이더 웹 작전, 이번에 모사드가 이란에서 이란의 핵과학자, 이란의 주의부를 제거할 때 또 방공망 제거할 때 쓴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AI 시대의 드론입니다. 드론에 AI를 결합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지금 FPV잖아요. 1인칭이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봐야죠. 이건 아닌 거예요.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우크라이나 스파이더 작전 때도 우크라이나 보안 요원들은 그냥 사라지고 얘가 드론이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혼자서 지가 알아서 알아가 때린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모사드 요원들은 다 이미 떠났고 얘 드론이 그 시간에 알아서 원하는 빅데이터로 얼굴 다 인식해서 그리고 때린 거거든요. 지금은 1세대, 2세대 드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드론과 AI를 결합한 요 시대로 왔다. 박사님, 요 AI 시대가 되면 이게 테러 쪽에서도 굉장히 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란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사드와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전쟁 개념으로 적용을 했지만 그런데 만일에 테러리스트들이 이 AI 드론을 활용을 하면 테러리스트들이 동일한 방식을 쓴다면 우크라이나처럼 컨테이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도 길 가다 보면 컨테이너 누구 건지 관심 없잖아요. 써 있잖아요. 동네에 있으면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이 AI 드론을 심어 놓고 테러리스트들은 떠나고 우크라이나 보안국처럼 시간 되면 컨테이너 뚜껑이 열리고 이 AI가 입력되어 있는 좌표에 따라가서 목표물 전략 폭격기가 가짜와 진짜를 식별해요. 이 드론이 왜 진짜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순항 미사일처럼 지형 지물을 다 인식을 해서 가서 때리는 거죠.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자님,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그 AI 드론을 방어를 하거나 또 방어를 넘어서 또 전차들의 지금 생존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형전차 K3에서는 이런 드론 방어 기술 또 드론을 이용한 합동 공격 기술 이런 게 좀 연구되고 있나요? 네, 일단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차가 이제 드론에 워낙 파괴되니까 우리나라 육군이나 군도 이게 대응을 좀 많이 연구하고 이런 방위사업체들의 성과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사실은 K2PL 전차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는데 폴란드의 전차 2차 기약 수출했을 때 K2 전차를 수출했는데 이게 그냥 버전이 아니라 PL이에요. PL이라는 건 원래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췄는데 이게 어떤 게 들어간다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RCWS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인데 기관총을 사람이 들고 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화된 그 카메라랑 연결해서 쓰니까 정확도가 훨씬 더 좋은 대공 사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APS라는 게 들어갑니다.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는데 전차를 일종의 이지스함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포탄이라든가 드론이 오면 요격탄을 날려가지고 바랍니다. 이게 K2PL에는 4개의 요격탄이 들어가가지고 이 근처에 미사일이나 드론이 오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드론 제머가 있습니다. 드론 제머는 약간 드론 돔이라고 이제 현대 로템에서는 표현하는데 360도 각도로 해서 드론이 올 때 방해 전파를 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조기 기폭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수출 버전에 먼저 적용이 되는데 한국군도 여기 성능 개량 요소에서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K2 전차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드론을 방어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드론을 사용하고 쓰지는 좀 못해요.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 여름에 관련해서 논문도 학회에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드론과 전차가 같이 드론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전차가 드론을 잘 활용하면 이게 또 전투력이 많이 세지거든요. 말씀하신 K3 차기 전차에서는 처음부터 드론을 활용하고 드론을 방어하고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에 드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K2PL에 들어간다는 드론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야 RCWS 이게 더 발전되고 발전된 방향은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자동 추적하는 자동 포탑, 그리고 발전된 제머 그리고 액티브 프로텍션이라는 게 결국 그 이지스함이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요격 미사일 발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 적용되는 데다가
공격도 드론이 들어간다. 일단 정찰 드론 같은 게 드론에 그 전차에 장착돼가지고 전차가 가기 앞서가서 이제 적이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원래 지금 K2 전차나 아니면 에어이브란스 이런 건 다 가시선 전투예요. 뭐냐면 눈에 보이면 그게 조준거리를 보고 쏘는 건데, 이 드론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탄을 해서 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배포탄 로이터링 뮤테이션이라 해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드론을 전차에다 쏴서 전차가 이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마치 전투기 같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지금 요구사항이 나왔고 관련 기술 연구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앞서 지금 계속 말했지만 드론이 무서운 건 맞아요. 재래식 전차나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이 그렇다 해서 앞으로 이제 아무 쓸모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런 신기술과 기존의 재래식 무기가 결합돼 가지고 더 진화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드론의 최대 장점은 가성비거든요. 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방어 무기도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김 기자님이 얘기했던 레이저 무기가 이제 미래의 네.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천광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사하는 비용이 2,000원이에요. 그렇게 싸요? 지금은 한 2초 정도를 목표물에 주사해야 되지만, 이게 발전이 되면 더 먼 거리를 맞는 즉시 태울 수 있는, 이거는 수십 발 수백 발 막 쏠 수 있는 거예요. 충전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주 영화에 나오는 막 레이저빔 나가듯이 그쵸.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거죠. 드론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드론 하나 막으려고 뭐 2억, 3억짜리 미사일 쓰는데 10억짜리. 이제는 천광 같은 게 개발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과 일본은 고출력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이 크기를 축소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천광은 축소시켜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발전하면 드론과 같은 저속에, 네. 드론의 특징은 저속이거든요. 속도가 느리죠. 그럼요. 그 다음에 탐지가 쉽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는 거죠. 드론은 말씀하셨지만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새로운 무기가 탄생한 것 뿐이고, 요격 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천광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창과 방패의 게임은 계속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또 천광 레이저 대공무기가 24년 10월 전력화가 이제 되는데, 이게 또 드론 방어를 위한 또 나라들이 많잖아요. 특히 테러를 위해서라도. 그럼 수출에도 좀 발전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사실 중도 국가에서 이 수출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레이저 무기가 드론 방어 말고도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될 수 있어요. 이 지뢰 제거 같은 데 사용될 수 있어서, 지뢰를 원래는 사람이 접근한 다음에 폭약을 사용해서 폭발하는데, 이게 해체를 하거나 내관을 하는 건 너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뜨리는데, 이거를 폭약 대신 레이저로 치져가지고 먼 거리에서 폭발시키고, 이런 개념들이 이야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천광을 좀 성능 개량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실 천광은 우리 수도를 좀 방어하고 있는데,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데 그 중요 시설들을 방어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방위사업청이나 해당 담당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수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딴 회사의 딴 나라,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한테 보면 한국이 원래 출혈이 좀 낮아가지고 레이저 별로 잘 못 만드네, 이렇게 했다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출력이 약해요. 그 고출력을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면 이제 해외의 무기 체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기자님, 오늘 조한범 김민석 기자의 전쟁연구소 첫 시간을 가져와 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용달책과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 없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유튜브 안 찍는 세상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기자 이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매니아거든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무기가 파괴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평화를 위해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어느 정도 힘의 논리가 국제정치에 적용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정화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네, 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전이 돼서 좀 양국 국민들이 희생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